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판결의 효력, 확정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결의 효력을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도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됐었냐.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6단계로 그 판결의 효력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첫 번째, 불가쟁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불가쟁력. 불가쟁력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는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라가?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1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해서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상급 법원에 하게 되면은 2심에서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만약 잘못된 판결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취소할 수 있겠죠. 그리고 2심의 판결 역시도 최종심으로서 3심의 상고 절차를 통해서 2심 법원의 판단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온 다음에 상소기한이 경과해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의 상소가 불가능해지겠죠? 그렇죠? 더 이상의 상소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1심 법원의 판단으로서 판결이 확정돼버리겠죠? 그럼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뭐가 불가능하죠? 2심, 3심의 상소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급법원에서 법원의 판결의 내용을 취소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상급법원의 상소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가 불가능해집니다. 만약에 2심에서 더 이상 여기서 상소기간이 만약에 경과해버리게 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죠. 2심 법원의 판결 내용으로서 확정돼 버리는 거고, 동일 소송 절차에서 더 이상의 상소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이 내용으로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3심까지 재판 절차가 다 끝나버리게 되면 그 내용으로서 확정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쟁력이라는 것은 상급법원에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급법원을 통한 판결의 내용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불가쟁력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박력이라는 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자박력은 뭐예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묶을 박자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스스로 묶인다는 겁니다. 법원은 스스로 묶인다. 법원은 스스로 묶인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원고가 상소를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바꿀 수도 있죠. 취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렇게 다 끝난 상태에서 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판결 내용을 취소해버리면 또 이게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변경이 가능하죠. 그런데 판결이 확정돼버리면 법원도 스스로 묶이기 때문에 법원도 스스로 취소나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묶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일 소송 절차에서는 더 이상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이제 아예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동일 소송 절차 내에서의 문제죠. 동일 소송 절차 내에서는 더 이상 판결의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게 바로 뭐예요? 기판력입니다. 기판력은 이미 판단은 끝났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소송 절차입니다. 위에까지가 동일 소송 절차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다른 소송 절차를 통한 이 같은 소송 절차에서 이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다시 방법을 바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소제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안 된다 이거죠. 여기서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른 소송 절차를 통한 판결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그것도 역시 불가능하다.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것은요, 그 사건 내에서 사실관계나 아니면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이미 종국적으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확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처분이 위법했다고 할지라도 적법하다고 해서 기각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그건 적법한 것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실제로 그 처분이 적법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원고가 승소해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이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다. 기판력, 이미 판단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 절차를 통해서 지금의 그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바꾸는 건 이제 아예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력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형성력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우리 얘기된 대로 법률 관계가 바뀐다. 그죠? 법률 관계가 바뀐다.
취소송이라는 것은 주관적 소송으로서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 권리를 침해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처분이었었습니다. 그 처분이 법률상 원인이 돼서 어떠한 침익적인 위법한 법률관계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원인이 되었던 처분을 제거해버리는 순간 법률관계가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성력입니다. 처분의 효력이 변동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바로 대세효입니다. 대세효. 소송상 제3자라고 해서 다르지 아니하다. 다르지 않다. 형성력이라는 것은 원고와 피고에게 있어서 그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힘입니다. 따라서 형성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처분이 제3자효 행정행위인 경우입니다. 만약 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이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원피고에게 그 처분의 효력이 없어진다라고 봐서 그것만 갖고는 원고의 실효적인 승소 판결의 효력,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소송상 제3자에게도 이 판결의 효력이, 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미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요. 대세효라는 것은 바로 대할 대자의 세상세자, 세상을 향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소송상 제3자에게도 미친다. 소송상 제3자에게도 형성력이 미친다. 소송력이 원용된다라고 해서 이 대세효를 우리가 제3자효라고도 합니다. 이 제3자효, 대세효는 소의 대상이 처분이 제3자효 행정행위일 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여섯 번째, 기속력이 인정이 됩니다. 기속력이라는 것은 행정부는 판결에 따르라. 행정부는 판결에 따르라. 우리 행정소송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중간에 행정청이라는 친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똑같은 행동을 또다시 한다면 이와 같은 소송은 무익해질 것입니다. 또한 항고송의 2유형, 4유형에서 어떤 허가 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다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제는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거부 처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취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끝내 허가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또한 이 같은 소송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보험료부과 처분이 나온 다음에 그에 대해서 만약에 이미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 과오납을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취소송이라는 것은요 원상 회복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하는 원상 회복 소송인데 행정청이 만약에 그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압류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압류에 관한 승용차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같은 취소송은 또 역시나 전혀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행정청이 개입됐다는 이유에서 행정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수한 효력으로서 기속력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이 중에서 불가증력을 우리가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하고요. 불가증력을 우리가 형식적 확정력, 확정 판결의 효력을 우리가 확정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하고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하면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실질적 확정력인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실질적 확정력인 기판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그 수범자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범자를 파악을 해보시면 불가증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누가? 소송 당사자가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 당사자가 더 이상 상소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자방력이라는 것은요, 법원이 스스로 묶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고 법원에게 적용되는 확정력이다. 기판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되냐? 이미 판단은 끝났다.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왈가왈부 하지 마라. 왈가왈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왈가왈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소송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원고는 계속 싸우고 싶을 수도 있고요. 피고 역시도 판결의 그 내용에 불복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기판력은 소송 당사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소송 당사자 중에서 이제 특히나 원고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일사부재리요 또는 반복 금지요라고 하는데, 원고는 뭐 하면 안 된다? 다시 소제기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소송 절차에서도 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다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고의 측면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요, 더 이상 다투지 마라. 그리고 후소 법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적용되는데요. 다시 다투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원고가 동일 사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후소 법원이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막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과징금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이냐?
불법적으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득을 했을 때 그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불법적 이익을 전부 다 환수해버리게 되면, 그죠? 예, 전부 박탈해버리게 되면 다시는 그런 일 안 할 겁니다. 그죠? 무의미하거든요. 열심히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얻은 이익을 다 뺏겼어요.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똑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소재기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원고 다시 소재기를 하잖아요? 다시 소재기를 하면 후소법원은요, 전소법원과 똑같은 판단을 다시 그대로 답습해주면 됩니다. 그럼 원고는 에이 괜히 소재기했네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 일사부재료를 보장하는 측면에 있어서 뭐가 인정된다? 모순금지효. 모순금지효로서 후소법원의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또한 만약에 후소를 제기했다라고 했을 때 원고가 하지 말랬는데 후소를 제기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다시 소송 제기했습니다. 이때 그 안에서 피고가 전소법원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피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원고 말고도 피고도 역시 다른 주장을, 판결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처분이 있었는데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고가 이런 거죠. 이 처분 때문에 나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국가배상 청구송을 또 제기한 겁니다. 그럼 엄연히 취소의 판결의 내용에 따르게 되면 그 처분은 위법한 겁니다. 위법한 건데 손해배상 청구송에서 피고가 됐던 국가가 그 처분 적법하다고 다시 주장해도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왜? 누구에게도? 피고에게도 역시 기판력은 미치기 때문에 피고는 전소법원의 판단과 다른 내용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성력. 형성력은 원칙적으로 원피고, 소송 당사자에게 그 처분의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정지랑 비교하셔야 돼요. 집행정지에 있어서의 형성력은 형성효만이 인정이 되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건축허가 처분을 받았는데 건축허가를 받고 3층짜리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1층을 올렸다. 1층을 올렸는데 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인근 주민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면 이 1층만큼 지은 것은 위법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죠? 왜? 만약에 집행정지 결정의 형성력에 소급효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건축허가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허가 없이 만들어진 건물이 돼버리고죠. 그러면 이 1층 건물 자체도 위법 건축물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집행정지 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효만 인정된다고 했었습니다. 형성효만 포함되어 있고 장래효가 적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이제 확정 판결의 효력으로서의 형성력은 집행정지와 달리 뭐까지 인정돼요? 소급효까지 인정됩니다. 소급효까지. 우선 누구에게 적용된다? 소송 당사자. 원고 피고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형성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엇과 형성효와 그리고 소급효가 결합된 것입니다. 형성효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형성효라는 것은 그 처분은 취소 판결이 있은 다음에 처분행정청이 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처분을 하지 않아도 즉 처분행정청의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처분행정청의 취소를 기다릴 것 없이 뭐라고요? 취소 판결만 있으면 당연히 처분의 효력을 소멸되는 것이다. 별도의 취소 처분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데 어떻게 소멸된다? 소급하여 소멸된다. 그래서 당연히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는 힘, 이것이 바로 형성력입니다. 그러면 원고와 피고에게 있어서는 그 처분은 애당초 처음부터 없었던 게 돼버립니다. 이때 대세효. 요거는 소송상 제3자. 소송상 제3자. 형성력이 소송상 제3자에게도 원용되는 겁니다. 형성력의 원용입니다. 그래서 소송상 제3자는 누구죠? 처분 상대방이죠. 그래서 처분 상대방, 제3자 효 행정 행위에 있어서의 처분 상대방. 처분 상대방에게도 형성력이 원용되니까 처음부터 그 처분은 없었던 게 돼버립니다. 그 다음 기속력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이냐? 얘는 행정청에게 적용됩니다. 행정청. 처분행정청에게는 당연히 적용되고요. 그 다음 그 처분과 관계 있는 행위를 하는 관계행정청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속력이 적용이 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요. 반복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동일한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한 짓을 그러니까 위법하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처분을 동일 사건에서 또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복금지 의무. 이건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재처분 의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 나오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허가 처분을 해줘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원상 회복 의무, 원상 회복 의무 이렇게 세 가지의 기속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판력과 관련돼서 이런 상황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력과 관련돼서 앞에 항고 소송이 있습니다. 전소로서 이렇게 항고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후소로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 국배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항고소송에서, 판단이 없었다. 그 다음에 판단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거죠.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판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선결 문제가 문제됩니다. 여기서는, 선결,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결 문제라는 것은 여기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본안 재판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문제가 바로 선결 문제입니다. 만약에 위법한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형성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다라고 하게 되면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수서법원, 민사법원은 그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렇냐? 여기서 앞에 취소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죠? 그 처분의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이 아직 없는 겁니다. 아직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수서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먼저 해결을 봐야 되는 문제가 바로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취소에서 항고소송에서 이미 그 처분의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요. 이미 판단이 있었단 말이죠. 이미 판단이 있었다. 그러면 기판령 뭐라고 했어요? 후서법원은 전서법원과 동일하게 그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 미치냐 안 미치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 선결 문제는 과연 심사가 가능한가? 심사 가능성에 대한 문제죠? 뭐랑 관련된 문제요? 구성 요건적 효력에 저촉되지 않고 권한없는 법원이 과연 심사를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는 무슨 문제다? 행정행위의 구성 요건적 효력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는 전소의 판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전후소도 아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요, 여기는 판결, 확정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이것은요, 선결 관계가 성립되느냐, 마느냐, 성립 여부에 대한 문제고요.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에는 우리가 선결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고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선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선결 관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앞에서 결정한 내용과 지금 결정하는 내용 사이에 있어서 관계 문제이므로 이름이 선결 관계입니다. 앞에서 결정한 내용과 지금의 결정 사이의 관계, 무엇을 매개로 한 관계? 기판력을 매개로 한 관계. 이거는 뭐예요?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그래서 선결 문제입니다. 요거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심사 가능성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판력과 관련돼서 지금껏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선결 문제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선결 관계. 그러면 도의식 체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횡으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맨 왼쪽에 불가증력이 있고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했습니다. 상소기관의 경과 등으로 인해서 재판 절차가 종료가 되면 불가증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방력이 인정이 된다고 했고요. 판결의 내용을 선고법원이 취소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기판력, 오른쪽에 기판력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판결의 효력과 재결의 효력,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역시도 준사법 절차라는 점에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도 판결과 마찬가지의 유사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한번 해보시게 되면 판결의 효력에는 불가증력, 자방력, 기판력, 형성력, 대세효, 기속력 6개가 있죠. 재결에는 뭐가 있어요? 재결에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판력은 없고 불가증력, 그 다음에 불가변력. 이 불가변력은 자방력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형성력, 대세효, 기속력 역시 다 마찬가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판결의 효력은 불가증력이 형식적 확정력이고 이 판결의 그 실효성을 판결의 구속력을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기판력이죠. 실질적 확정력 기판력입니다. 그러나 재결의 효력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불가증력이 마찬가지로 형식적 존속력이지만 우리 재결의 효력 역시도 확정력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개념의 구별을 위해서 이거는 존속력, 행정행위의 확정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행정행위의 존속력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은 확정력, 행정행위 재결 쪽은 존속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쪽에서의 형식적 확정력, 그 다음에 실질적, 여기서는요, 형식적 존속력, 실질적 존속력,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기판력이 재결에는 없어요. 기판력이 아까 뭐라고 했죠? 위법해도, 적법하다고 결론 나왔으면 적법이다. 적법해도 위법하다고 결론 나왔으면 그냥 위법이다. 이렇게 그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이 이제 다 끝난 것이다. 무조건 이렇게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 이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기판력인데 재결은 그렇지가 않죠. 재결에 대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재결소 정본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재결이 있고 행정심판 거친 거예요. 거쳤고 재결이 있고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불가증력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결이 나왔다라고 해서 기판력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뭐죠? 원칙적으로 그 재결에 대해서는 뭐가 가능해요?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잖아요. 그럼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재결이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면 어디서 법원에서 그것을 취소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판단은 끝났다라는 효력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결의 내용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뒤에 소송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요, 그 뒤에 대기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이걸로 모든 건 상황이 끝난 겁니다. 재결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판력이라는 게 없고, 여기서는요, 실질적 구속력이 바로 뭐다? 실질적 존속력이 불가변력으로서 논의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판결의 확정력과 그 다음에 재결의 존속력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그럼 기판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력이라는 것은요, 이미 판단은 끝났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말이죠, 전소법원이 있었고 여기서 일사부재리효가 적용되니까 다시 소송 제기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로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앞에 있는 취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나왔다면 후소 법원의 기판력은 어떤 내용으로 미칠까요? 그렇죠? 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칩니다. 만약에 전소 법원의 판단이 기각 판결이었다고 한다면요, 기판력은 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으로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만약에 전소 법원의 판단이 사정 판결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정 판결은 일종의 기각 판결이죠. 그럼 후소 법원에 미치는 기판력의 내용은 처분은 기각 판결이니까 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으로 미치죠. 아니죠. 그렇죠?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미칩니다. 왜? 원고의 주장은 충분히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무리 기각 판결, 사정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그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거라고 했죠? 유지시키긴 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판결 주문에다가 처분에 위법하다는 것을 명시하라고 했었죠. 처분의 위법성을 명시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미치는 것으로서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하 판결이었다면, 전소법원의 판단이 각하 판결이었다면 기판력은 어떤 내용으로 미칠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안 미칩니다. 왜 안 미칠까요? 저분의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지, 판단이 이미 있어야지, 이미 판단은 끝났다라고 말할 텐데, 각하 판결은요, 아직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기판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인용 판결은 인용 판결인데 절차상 하자에 따른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이 나온 경우라고 하면 전소법원의 판단은 후소법원의 기판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이건 안 미칩니다. 엄연히 본안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문제였다라고 하면 이땐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처분이 있었는데 그 처분을 하면서 행정청이 이유 제시를 흥결한 겁니다. 행정절차법 23조에 따른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유 제시 흥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인정이 되겠죠. 처분은 주체상, 절차상, 형식상, 내용상 하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처분은 엄연히 위법이죠. 위법이니까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행정청이 취소 판결이 나온 다음에 이번엔 이유 제시를 제대로 하고 동일한 처분을 한 겁니다. 동일한 처분을 다시 했어요. 똑같이 또 철거명령 처분했습니다. 그럼 이때 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이 철거명령 처분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 판결 나왔는데 왜 또 철거명령 처분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송을 제기하면 아까 취소 판결 나온 것은 전소법원의 판단입니다. 지금 제기한 소송은 후소법원의 이제 판단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철거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했던 것은 이유 제시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유 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는 위법성이 있지만 이건 엄연히 위법권 충분이었습니다. 내용상 위법성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처분이었던 거예요. 이유 제시 안 한 것만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취소 판결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번에 이유 제시했으면 어때요? 이건 정말 이제 흠잡을 게 없는 처분입니다. 실체적으로 이건 분명히 적법한 처분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만약 기판력이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후소법원은 전소법원과 동일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소법원은 앞에서 위법하다고 했네. 나도 위법. 이러면 완벽하게 적법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나와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이 미친다라는 것은 기판력은 뭐예요? 그 처분의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전소법원의 판단이 기판력이 미친다는 거지 절차상 하자 부분에는 따라서 기판력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 있는 기판력의 내용 맨 위에 있는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력도 적용 범위가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적용 범위에 따라서 적용 범위 내쪽이면 기판력이 미치고요. 적용 범위 바깥쪽이면 기판력이 안 미칩니다. 기속력도 마찬가지로 그 적용 범위가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 범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기속력 내쪽이면 기속력이 미치고 기속력 그 적용 범위 바깥쪽이면 기속력이 안 미칩니다. 그럼 미친다 안 미친다는 게 뭐죠? 그렇죠? 이 적용 범위 얘기를 왜 하는가? 미치냐 안 미치냐 때문에. 그럼 미치면 어떻게 되는데? 정신병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미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판력이 미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모순 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모순 금지요, 기판력이 미친다, 모순 금지요가 적용이 된다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안 받아들여지시면 이 후소 법원에 미치는 기판력을 이래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 요것을 모순 금지효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반복금지효다라고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비라는 친구가 A라는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는데 기각됐어요. 기각됐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똑같은 A라는 처분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후소를 제기한 거예요. 이때 만약에 기판력을 우리가 반복금지효의 의미로 보게 되면요, 반복하지 마라, 다시 소송 제기하지 마라, 반복해서 소송 제기하지 마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A라는 처분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는 상황이에요. 기판력이 미치는 상황이면 기판력을 모순금지효가 아니라 반복금지효로 봐버리게 되면 그 소송은 각하시켜야 됩니다. 각하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설 이름이 각하 판결설입니다. 이렇게 보는 학설. 모순금지효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하시킬 문제는 아니고 원안에 들어가서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후소법원이 전소와 똑같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전소에서 기각을 했으면 그냥 얘도 그냥 기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기각 판결설. 기판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는 것은 바로 기각 판결, 각하 판결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는다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판력이 미치면 통찰 판례에 따르게 되면 뭐요? 모순 금지요. 기각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판력의 적용 범위 안쪽이면 기판력이 미치고 기판력이 미치면 다시 또 기각되는 겁니다. 기속력은 어때요? 기속력이 적용 범위 안쪽이면 기속력이 미치고 기속력이 미치면 어떻게 돼요? 기속력에 위반돼서 그 처분은 위법, 무효가 되는 겁니다. 비교하실 수 있겠어요? 기속력은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그래서 기판력이라는 것은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면 후소에 적용되는 겁니다. 기속력이란 행정부에 적용된다 그랬죠? 기속력이라는 것은 처분에 적용되는 겁니다. 기판력이라는 것은 법원에 적용되는 겁니다. 기속력이라는 것은 행정청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비교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적용 범위 논의를 들어가고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말씀드린 대로 소송 당사자와 후소법원에게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선결관계 논의가 나오죠. 선결관계. 아래 보시면 항고소송을 전소로 제기했고, 그 다음에 뒤에 후소로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때 항고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나온 경우하고 그 다음에 기각 판결이 나온 경우에 있어서 과연 이제 기판력이 미칠 것인가 미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그림이 있으니까요. 교재에 있는 그림을 좀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로마자 4번 형성력 바로 위에 보시면요. 그림이 하나 있죠. 왼쪽에 전소로서 항고소송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후소로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따가 보시면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소송물입니다. 소송물. 그러니까 여러분 취소의 소송물은 뭐예요? 취소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본안 요건을 보니까요. 배상 책임 요건을 보니까 7개가 있죠. 7개 중에서 5번째 게 뭐죠? 위법성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본안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전소법원의 판단이 후소법원의 기판력이 미치는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전소가 국가배상 청구소송입니다. 국배소는 소송물이 뭐죠? 배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그런데 후소가 항고송이라고 한다면 후소의 본안 요건은 처분의 위법성만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상황은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본안 요건이 아니므로 이 오른쪽 상황에서는 선결관계, 즉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논의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겠죠? 왼쪽에서만 나옵니다. 왼쪽에서만. 그런데 우리 도의직책에도해 보게 되면 전소로서 항고송에서 인용 판결이 나왔다. 즉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판력이 미친다고요. 그러면 국가배상청구소의 수사법원, 민사법원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뭐 더 이상 판단할 거 없이 그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처분은 위법이라고 인정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밑에 보시기엔 동그라미 2번에 항고송에서 기각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기판력이 안 미칩니다. 이때 전소에서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해서 후소에서 민사법원이 그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위법해질 수도 있다 이거야. 기판력이 미치면 더 이상 판단하면 안 되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과 국가배상 청구송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 그 위법성에 대한 판단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한번 보시면요. 이게 처분입니다. 이게 처분입니다. 이게 국가배상 청구소입니다. 이게 국배소입니다. 이게 항고소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위법이고요. 밖으로 나가면 적법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항고소송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이 안에 있으면 위법이고요. 여기 있으면 적법이고요. 여기 있으면 적법입니다. 국가배상 청구송의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요. 국배소에서 안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위법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위법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적법입니다. 전소가 항고송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기각 판결이 나온 상황이고요. 얘는요 인용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비교해 보시면 항고송에서 위법할 때 국가배상 청구송 쪽에도 무조건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송에서 다시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항고송에서 위법했다, 인용 판결 나왔다. 그러면 그 처분은 위법이다 라고 치고 나머지 6개 요건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각 판결이 나온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판단이 일치하겠지만 이 경우라고 하게 되면 판단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 판결은 국가배상 청구송 쪽에서 그 후소법원이 항고송의 전소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각 판결은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 밑에 선결 관계 vs 선결 문제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전소가 없으면 선결 문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고 전소가 있었으면 선결 관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고 선결 문제는 행정행위의 효력입니다.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고 선결 관계는 판결의 효력입니다. 기판력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밑에 객관적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범위. 아까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용 판결에 해서 기판력이 미치면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기각 판결은 적법하다. 사정 판결은 그거는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각각 판결은 안 미치고. 그 다음에 인용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절차상 하자는 안 미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객관적 범위 논의였습니다. 객관적 범위. 왜? 객관적 범위는 민사소송법 226조에 보시게 되면요. 기판력은 어디에 미친다? 판결 주문에만 미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소송법 8조 2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별도의 기판력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인정되는 판결의 효력이고 또한 민사소송법을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기판력 어디 미치죠? 판결 주문에 미친다 이겁니다. 그럼 판결 주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달에 누구에게 했던 어떤 처분, 그죠? 그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주문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 얘기는 취소라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 취소 뭐라고 했어요? 위법하면 최소한 취소니까 그러면 취소 판결 나온다고 했죠. 취소한다는 것의 다른 이름은 처분은 위법하다. 이거죠? 처분을 취소한다의 다른 이름은 처분은 위법하다입니다. 판결 주문에 기판력이 미치는 거니까 바로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그 기판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다음 밑에 시간적 범위 보시게 되면 시간적 범위는 기판력은 언제까지 미치냐? 판결 시까지 미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 시간적 범위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특별히 의문점이 생기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판력이라는 것은 이거 소송법적 효력입니다.
실체법적 효력이 아니죠. 그죠? 다른 소송 절차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다른 소송 절차에서 다시 후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소송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제출한 소송 자료를 근거로 한 구속력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피고가 언제까지 소송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비판력의 시간적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소송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사실심이 다 끝나고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판결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와 판결 시를 같은 걸로 봐요. 그래서 시간적 범위가 판결 시가 되는 겁니다. 다시 언제까지 소송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의해서 비판력의 시간적 범위가 결정된다.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다. 이것은 판결 시와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비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판결 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형성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형성력. 우선 여러분 불가증력은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에 모두 미칩니까? 오케이. 자방력은 모두 미칩니까? 오케이. 기판력은요? 아까 보셨죠? 인용 판결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기각 판결은 적법하다는 내용으로 미친다고 했으니까 역시 인용 판결, 기각 판결 모두 미칩니다. 형성력과 대세유와 기속력은 오직 인용 판결에만 존재하는 판결의 효력입니다. 알겠죠? 앞에 거는 뭐라고? 모든 본안 판결. 뒤에 건 뭐라고? 뒤에 거는 왜 반말하냐고요? 죄송합니다. 뒤에 거는 뭐야? 인용 판결에만 미칩니다. 알겠죠? 인용 판결에만. 그래서 위에 인용 판결 이렇게 동그라미가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 형성력의 내용은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는 힘이라고 했는데 정의는 그렇고 우리는 형성력을 어떤 식으로 새깁니까? 법률관계 변동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지금껏 처분 효력 변동과 같은 거라고 했죠? 처분이 법률상 원인이 돼서 법률관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처분의 효력이 변동돼야지 이 법률관계가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의 효력 변동에 대한 문제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정의는 법률관계 변동이고요. 구성 요소는 형성효와 소급효 두 가지가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요. 형성효는 뭐라고 했어요? 법원이 당해 처분에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하게 되면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 행정청이 다시 별도의 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기속력도 없습니다. 그런 의무가 없어요, 행정청한테. 그리고 행정청이 별도의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아도 취소 판결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처분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형성효. 그 다음 소급효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형성효 얘기하면서 법률관계 쪽 얘기를 안 하고 처분의 효력 쪽 얘기를 하고 있죠. 법률관계 문제와 처분의 효력 문제는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소급효는요. 당래를 향하여 효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서 없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는데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한 거죠. 확신을 갖고 있었던 밥은 정지 기간 중,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해버렸습니다. 영업이라는 게 한두 달만 안 해버리면요. 가게는 그냥 쫄딱 망하죠.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한 달만 쉬면 학원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강의 시의 회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영업정지 당하면 굉장히 심각적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위법하거든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취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지 기간 중 자신 있으니까 영업한 겁니다. 영업정지는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된다면 형성력의 내용 안에 소급효가 포함이 안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없어지는 거니까 지금까지 얘가 정지기간 중 영업한 건 이건 다 뭐예요? 무허가 영업입니다. 그죠? 그럼 벌금 내야 된다 이겁니다. 하지만 벌금 안 내도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왜? 소급효가 인정되니까. 소급효가 인정되면 어떻게? 그 영업정지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니까 얘는요. 정지기간 중 영업이라는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급효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럼 구조 보시게 되면 이 구조는 형성력의 이 구조는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수가 없어요. 수가.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였었어요?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처분이 나오고 법률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수익적 법률관계고 침익적 법률관계고 어떻게 한다? 취소 판결이 나온다. 취소 판결이 나오면 예의 효력이 제거돼서 1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원인이 사라진다. 원인이 사라지면 원상으로 회복된다. 기존의 상태가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원상으로 회복된다. 그래서 법률관계가 변동이 됨으로써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형성력 얘기입니다.
이 법률관계의 변동이 형성력인데 얘와 얘는 사실상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 변동에 대한 문제라도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대세요. 대세요라는 것은 뭐가 형성력이 누구에게? 소송상 제3자에게 미치는 거다. 형성력은 원칙적으로, 물론 인용 판결에만 인정됩니다. 예, 형성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 원피고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 행정청에겐 그 처분 없죠. 대세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대세유가 없으면? 하지만 쟤한테는 그 처분이 있다. 쟤한테 아직 그 처분이 있으면 원고는 권리구제 안 된다. 이거였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떤 상황이요? 갑과 을이 도시가 사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을한테 도시가 사업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위법하더라 이거죠? 누가 나섰어요? 예, 제3자 효행정이니까 처분상 제3자인 갑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허가 처분에 대해서. 그럼 이거 제3자 소송이죠? 원고 누굽니까? 갑. 피고 누굽니까? 행정청. 그렇죠? 뭐 경기도지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갑하고 경기도지사에게는 형성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갑하고 경기도지사에게는 이제 그 허가 처분, 을에게 했던 그 도시가스 사업 허가 처분은 없는 겁니다. 대세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을에게는 여전히 도시가스 사업 허가 처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구역 안에서 한 명의 도시가스 사업자만 선정한다고 하게 되면 갑은요, 안에 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을은 여전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갑은 끝내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권리구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3자 소송에 있어서는 무엇이 인정되어야지만 대세유가 인정되어야지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제3자효 행정행위부터 상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3자효 행정행위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제3자효 행정행위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누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처분상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그죠? 여기서 그 처분상 제3자의 권리를 구제시켜주기 위해서 논의되는 게 바로 원고적격. 공권의 확대화를 통해서 처분상 제3자의 원고적격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일정한 경우에. 그럼 이건 소송 요건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본안 소송 절차로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3자 소송 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을한테 도시가 사업허가가 있습니다. 처분 상대방은 을입니다. 처분상 제3자가 갑입니다. 여기서 처분상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처분상 제3자의 원고적격 인정은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누구랑 관련된 문제예요? 갑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논의되는 게 바로 원고적격의 범위 확대죠. 이건 을을 위한 겁니다. 을을. 왜냐하면 갑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은 경기도지사랑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만약에 워낙에 똑똑해갖고 경기도지사가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처분의 효력이 소멸돼 버리죠. 그럼 아까 대세율한 게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을한테도 그 허가 처분 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때 을은 뭐 하고 싶겠어요? 행정청, 피고행정청, 경기도지사 옆에 서갖고 경기도지사랑 같은 편 먹고 싶을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소송상 제3자인 을, 처분의 상대방이긴 하지만 소송상 제3자인 을의 소송 참가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긴 겁니다. 취소 판결이 나와요. 이제는 판결의 효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대세요. 대세요가 없으면 갑은 권리구제가 안 됩니다. 그쵸? 네. 을에게도 그 처분의 효력이 없어져야만 합니다. 형성력이 소송상 제3자인 을에게도 인정이 돼야 돼요. 이건 갑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말이에요. 을이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소송 참가를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운명이 갑과 경기도지사라는 제3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겠죠. 이럴 때는 뭘 할 수 있냐면 이럴 때는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판해달라고 재심 청구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야 임기 판단은 끝났다. 더 이상의 번복은 없다. 너 이래놓고 무슨 또 재심을 다시 판단해주는 재심이 가능하냐? 이건 무슨 말이냐? 야, 임기 판단 끝났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끝났다고는 안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끝났다고 했어요? 소송 당사자에게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얘가 만약에 을이 갑과 경기도지사 간의 싸움에 그 소송에 참가를 했으면 을도 지가 할 수 있는 공격 방어 방법을 다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송 참가한 을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행정소송에서는 이렇게 봐요. 단순한 보조 참가인이 아니다.
얘는 공동소송적 의미에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으로서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된다. 공동소송인이라는 것은 얘도 소송 당사자와 같이 취급을 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이라고 합니다. 얘가 소송에 참가했으면 얘도 소송 당사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럼 얘도 기판력의 적용을 받아요. 을도. 소송 참가를 했으면 더 이상 얘는 이런 짓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얘가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소송 참가 안 했다면 얘는 소송상 제3자입니다. 그죠? 참가했으면 소송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가 안 했으면 소송상 제3자란 말이죠. 그런데 기판력은 누구에게 미친다? 소송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얘한테는 기판력이 안 미치기 때문에 재심 청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 효행정행위라는 부분에서 이 같은 제도들이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무엇을 위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얘는 처분상 제3자. 다 제3자가 문제입니다. 얘는 누구를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예요? 얘는 소송상 제3자. 소송상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들입니다. 이 네 개를 여러분들이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그러면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기속력을 보시게 되면 기속력의 내용은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세 개가 있었고요. 비교를 해보시면 반복금지 의무는 뭐야? 똑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마라 라는 것으로서 하지 마라. 부작위 의무입니다. 소극적 의무, 부작위 의무고요. 밑에 재처분 의무나 원상회복 의무는 뭐예요?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라니까 이건 자기 의무고 적극적 의무입니다. 그죠? 소극적 의무, 부작위의 문제는 뭐예요? 뭐만 하지 마라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준수하는가 아니면 위반하는가에 대한 문제죠. 준수와 위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적극적 의무의 경우엔 뭐예요? 그 의무를 자기 의무를 이행하는가 불이행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기속력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반복금지 의무 위반, 재처분 의무 불이행,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반복금지 의무라는 것은 뭘 말하냐? 동일한 상대방에게 동일한 사유에 근거해서 동일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반복금지 의무입니다. 동일한 상대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법한 행동을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갑에게 A라는 사유를 근거로 해서 A라는 처분을 냈습니다. 근데 그게 위법하다고 해서 주식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행정처은요. 갑한테 또 똑같이 A라는 사유에 근거해서 A라는 처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A라는 사유에 근거해서 갑 때문에 위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A라는 사유에 근거해서 A라는 처분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위법이에요. 하지만 을에게 A라는 사유에 근거해서 A라는 처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을이 다시 소송을 얘기하면 위법하니까 주사 판결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속력에 반하는 건 아닙니다. 왜? 기속력은 누구에게? 동일한 상대방에게 동일한 사유에 근거해서 동일한 처분을 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재처분 의무는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와 30조 3항의 재처분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30조 2항에는요. 거부 처분이라는 거부를 그 내용으로 하는 처분이라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30조 3항의 재처분 의무는 절차상 하자라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그럼 제가 또 장난을 쳐야죠. 만약에 거부 처분을 하는데 이유 제시를 음결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어떡할 건데요? 뭐라고요? 거부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취소 판결, 인용 판결이 나온 경우에요. 그럼 이거는 30조 2항 문제입니까? 3항 문제입니까? 어쨌든 재처분 의무는 부과되겠네요. 뭐로 간다고 한들. 거부 처분 문제니까 30조 2항입니까? 절차상 하자 문제니까 30조 3항입니까? 아니면 둘 다 적용되는 겁니까? 이거는 30조 2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거부 처분이냐 아니면 절차상 하자냐에 대한 문제로 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는 거냐면 30조 2항과 30조 3항에 재처분 의무 규정이 있는데 이걸 왜 인정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인정하냐? 얘는요. 이것은 항고소송의 이사유형 때문에 이사유형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얘는 항고속의 3유형에서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이사유형에서 무엇을 위해서? 원고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 논의되는 겁니다. 얘는요, 신청인의
신청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논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유형, 사유형은요, 거부 부작위 상황이죠. 영업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거부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거부 처분이 위법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권리구제가 안 되잖아요. 아싸, 이겼어. 거부 처분 없어진 거야. 네가 틀렸지? 근데 걔는 뭐라고요? 재처분을 안 할 거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처분 안 해주면 아싸, 좋다.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실제로 권리구제가 되는 게 없어요. 허가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고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서 인정되는 게 30조 2항의 재처분 의무예요. 이건 뭐냐 이거죠? 이건 이런 경우죠. 행정청이 을에게 허가 처분했습니다. 얘가 뭘 했느냐? 얘가 신청을 했습니다. 허가 신청을 했어요. 을이 허가 신청을 했고 행정청이 을한테 허가 처분했습니다. 근데 이때 갑이 처분상 제3자입니다. 얘가 처분의 상대방이고요. 얘가 처분상 제3자입니다. 얘는 이 허가를 신청했던 신청인이고요. 얘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입니다. 얘가 여기다 이렇게 취소를 제기합니다. 3조 3항에 보게 되면 신청에 따른 인용처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청에 따른 인용처분이요. 거기 나오는 인용처분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취소를 제기했는데 얘가 뭘 했냐면 행정청이 허가 처분을 하면서 이유 제시 안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뭐 이유 제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허가해 주는 거니까. 그냥 허가 받으면 끝나는 거죠. 이거 좋은 거잖아요. 뭐 굳이 이유까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해준다는데. 하지만 이유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뭐예요? 객관적으로는 절차상 하자에 따른 위법성은 인정되잖아요. 성이 인정되면 이 소송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취소 판결 나옵니다. 취소 판결 나오게 되면은 얘는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A라는 허가 처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갖춰왔어요. 자금 투자하고 해갖고 다 갖춰왔습니다. 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친구가 얘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위협해진 거란 말이죠. 그 취소 판결이 나왔다면 이건 신청인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거 억울하잖아요. 이 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게 바로 재처분 의무다. 이런 상황에서 판고소송의 뭐예요? 3형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취소 판결 나오면 행정청은 뭐라고? 이 신청인의 기존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서 특별한 문제 없으면 다시 허가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33항의 문제죠. 그렇다면 거부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취소 판결이 나오면은 30조 2항입니까? 3항입니까? 항고소송의 2유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0조 2항 문제로 처리가 되는 거죠. 거기 3항 적으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은 뭐다? 취소는 원상회복 소송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이제 30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습니다. 얘는 뭐죠? 얘는 일반적 기속력 규정입니다. 일반적 기속력 규정이에요. 얘네 둘은 뭐죠? 얘네 둘은 재처분 의무 규정입니다. 소극적 의무로서의 반복금지 의무는 일반적 기속력 규정을 근거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건 적극적으로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적 기속력 규정을 근거로 반복금지 의무가 행정소송법상 인정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포함된다? 여기는 반복금지 의무가 들어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상회복 의무 규정만 없는 거예요. 원상회복 의무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적극적 의무라고 했죠. 적극적 의무는 반드시 별도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없죠? 그래서 취소 판결에 있어서의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무효등 확인 속에서는 예외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왜 그렇다? 이래 된다고 했어요.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결과 제거에 요청이 있는 경우와 결과 제거에 요청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의 다른 이름은 결과 제거 의무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과세 처분의 문제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과세 처분이 나왔는데 그게 위법 무효더라 이거죠. 아직까지 돈 안 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금을 이미 납부한 거고 밑에는 납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효확인소송의 목적은 뭐죠? 여기는요. 납세 의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거예요. 그냥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걸 확인받기 위한 거야.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과오납을
반환받기 위해서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 안 하면 무효확인 소송은요, 이 영역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친구가 됩니다. 그럼 무효확인 소송은 뭐예요? 쩔뚝발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확인 소송을 완전체를 만들어주려고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여기서만큼은 원상회복 의무가 필요하죠. 그래서 판례가 예외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취소는 인정이 안 됩니다. 적용 범위 보시게 되면 비판력과 같이 주관, 객관, 시간적 적용 범위를 보시면 되고, 주관적 범위는 그냥 행정청입니다. 행정청. 처분행정청, 피고 말고도 관계행정청 전부 다 포함됩니다. 아까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판결의 효력에는 대세효가 있다. 소송상 제3자에게도 처분이 없는 걸로 된다. 그래서 누가 소송상 제3자가 그 소송에 참가하고 싶어진다. 그게 어디 있냐면요, 행정소송법 16조에 제3자 소송 참가 규정이 있습니다. 소송 참가 누가, 소송상 제3자가 왜 한다고 했어요? 대세효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다. 대세효 때문에 자기한테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니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피부행정청 말고 관계행정청에게까지도 뭐가 미쳐요? 기속력이 미칩니다. 처분행정청은 원래 소송 안에 들어가 있어요. 피고로서. 행정청은 피고가 아니죠. 이럴 때 이 관계행정청이 뭐하고 싶어지겠어요? 판결의 효력이 나한테까지 미친다고? 이걸 미쳐버리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송 참가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의 소송 참가 규정은 행정소송법 17조에 있습니다. 16조, 17조. 16조는 제3자 소송 참가. 17조는 행정청 소송 참가. 16조는 대세효 때문에 소송상 제3자가. 17조는 기속력 때문에 관계행정청이 소송 참가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런 얘기고요. 객관적 범위는요. 예, 요거는 기판력과 비교하게 되면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기판력은 오직 어디에만? 판결 주문에만 미칩니다. 그래서 처분의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에만 미칩니다. 결론에만 미쳐요. 결론에만. 그런데 기속력은 어디까지 미쳐요? 판결 주문 및 판결 이유까지 미칩니다. 그런데 판결 이유라고 했어요. 판결 이유라고 했을 때 기속력은 오직 기판력과 달리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판결 주문은 항상 어떻게 생겨먹었겠어요? A라는 처분을 취소한다. 즉 A 처분은 위법하다입니다. 판결 주문은 인용 판결에만 미치니까. 그러면 판결 주문은 A 처분 위법하다. 그러니까 위법하다는 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의 판결 이유죠. 그러면 판결 이유에는 뭐가 있겠어요? 왜 위법하다가 있겠죠. 그죠? 왜 위법하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결 주문 플러스 판결 이유를 묶어버리게 되면 인용 판결에서 판결 주문 플러스 판결 이유를 만들면 뭐가 돼요?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이유는 이렇다. 그러니까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가 되는 겁니다. 위법하다? 이유는 이렇다. 합치면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 이게 바로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 여러분 기판력의 우리 시간적 범위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건 소송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소송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판결이셨다. 기속력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속력에 위반되면 어떻게 되죠? 위법 무효가 됩니다. 위법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속력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맞죠?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위법성 판단의 기준은 뭐죠? 1, 2, 3이라는 처분으로 한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1, 2의 요건은 충족했지만 3번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A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위법이죠. 왜? 이 법에 위반되니까. 이 법이 무슨 법이죠? 바로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실체법이죠. 그렇죠? 이런 법을, 이런 개별법이 900여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행위규범이기 때문에 행정작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조건 프로그램으로 법률요건, 법률효과에서 조건 프로그램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작용의 기준을 제시하니까 이걸 우리가 행정작용법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니까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법이구나. 실체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위반돼서 위법이라고요? 처분이 위법하려면 행정작용법, 실체법에 위반되면 위법입니다. 기속력에 위반되면 위법이라고 했죠? 그 말씀은 바로 뭐예요? 기속력이 무슨 효력이라는 거예요? 실체법과 같은 기능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속력은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되는 실체법적 효력입니다.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기판력은 언제까지 소송자를 제출할 것인가 문제고, 기속력은 실체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무엇이다? 위법성 판단 기준시. 언제까지 존재했던 사유를 근거로 해서 위법성을 판단할 것인가? 위법성 판단 기준시가 바로 시간적 범위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시 배우면서 언제로 배웠죠? 농설판례 처분시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처분 C가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법적 성질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맨 왼쪽부터 A 처분이 있었죠. 여기다 번호를 한번 달아보시면요. A 처분 동그라미 1. 오른쪽 화살표 되어 있죠? 취소를 제기한 게 동그라미 2. 그 다음 취소 판결이 나온 게 동그라미 3. 취소 판결 이후에 또 똑같은 A 처분을 다시 한 게 동그라미 4. 이게 기속력에 위반돼서 위법 무효가 되는 게 동그라미 5. 여기다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게 동그라미 6. 그래서 무효확인 판결이 나오는 게 동그라미 7.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앞에서 취소 판결이 나왔는데 뒤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봐서 똑같이 무효확인 판결, 인용 판결이 나온 것은 왜 그래요? 앞에 있는 취소이 전소고 뒤에 있는 무효확인 소송이 후소죠. 전소법원의 판단이 처분은 위법하다니까 후소법원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거죠. 이거는 동그라미 3과 동그라미 7의 관계는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그라미 3과 동그라미 5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취소 판결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똑같은 처분을 하면 그것이 위법 무효가 되는 것. 이건 뭐죠? 이거는 기속력에 위반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돼요? 기속력이 기판력에 가는 길에 퐁당 빠지죠. 그러니까 기판력에 가는 길의 일부 내용이 기속력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기속력은 기판력의 하나의 속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기판력이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그게 바로 기판력설인데요. 예, 옳지 않고요. 예, 특수효력설로 보는 입장이 맞습니다. 요거는 우리 좀 이따 교재를 가지고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예, 이제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쪽을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기속력을 잘 아셔야 돼요. 기속력을. 왜? 행정소송에서만 인정되는 정말 특수한 효력이 바로 기속력. 행정부든 판결에 따르라. 행정부든 판결에 따르라.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속력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기속력의 적용 범위, 첫 번째 주관적 범위, 두 번째 객관적 범위, 세 번째 시간적 범위. 뭐 주관적 범위는 뭐 행정청입니다. 그냥 행정청. 그 처분과 관련된 모든 행정청이니까 뭐 이건 별거 없고요. 객관적 범위 아까 뭐라고 했죠? 판결 주문과 판결 이유에 미친다고 했습니다. 판결 주문과 판결 이유에 미친다. 그래서 결론이 뭐다? 그래서 결론이 방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라고 했습니다. 방해 처분의 위법성, 여기까지가 판결 주문. 위법한 이유, 여기가 판결 이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기속력의 적용을 받고 기속력이 미치니까 위법 무효입니다. 그 처분은. 기속력은 처분에 미친다고 했죠? 그 처분은 위법 무효입니다. 이걸 이렇게 나누세요. 첫 번째, 과연 취소 판결 이후에 행정청이 한 그 처분이 그 취소 판결의 대상이 됐던 그 처분과 같은 처분인가? 같은 처분인가? 취소 판결 이후에 한 처분이 그때 그 처분이랑 같은 건가? 방해 처분. 구체적 위법 사유. 행정청이 이번에 취소 판결 이후에 다시 처분을 하면서 그때 그 과오를 또 반복하고 있나? 구체적 위법 사유. 여기서 방해 처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취소 판결의 대상이 된 그 처분과의 동일성을 말합니다. 동일한 처분이냐 아니냐. 동일한 처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동일한 처분이라는 것은 동일한 사유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사유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유는 당연히 내용상 사유로서 처분 사유 말하는 거죠. 처분 사유. 이유 제시 과정에서 알려주는 그 처분 사유 말합니다. 여기서 처분 사유라는 것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가 있고, 두 번째,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도로교통법 44조 1항 및 도로교통법 93조 1항 1호 이게 바로 뭐예요? 법적 근거죠.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입니다. 왜 그런 처분을 하는지. 여기서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는 뭐예요? 사실적 기초죠. 너 음주운전 했다? 이거죠.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적 근거를 바꾸게 되면요. 이거 바뀌나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법조항을 갖다가 적용을 시키려면 그 요건에 해당한다라는 사유를 제시하려면 사실상 근거로서의 사유는 무조건 같이 바뀌어요. 그렇죠?
A라는 법조항과 B라는 법조항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A라는 법조항에서 B라는 법조항으로 법적 근거를 바꾸잖아요. 바꾸면 사실적 근거도 무조건 같이 받게 된다고요. 그러나 이거 가능합니까? 법적 근거는 그대로 두고요. 사실상 근거로서의 사유만 바꾸는 거 가능해요? 이건 가능하죠. 그죠? 잘못 제시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고정시켜놓고 사실상 근거만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근거 고정시켜놓고 법적 근거만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법적 근거 바뀌면 무조건 사실상 근거도 같이 바뀝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를 바꾸는 상황 하나, 사실상 근거를 바꾸는 상황 하나의 공통분모는 뭐죠? 사실상 근거 바뀌기죠. 그래서 무조건 따라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얘만 판단하면 돼요. 얘만. 이거 바뀌면 무조건 같이 바뀌니까. 이거 혼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가 만약에 다르면 여기서 이제 논의되는 게 바로 뭐냐면 기사동입니다. 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죠. 취소 판결의 대상이 됐던 그 처분의 사유. 그 사유, 사실상 사유하고 지금 취소 판결 이후에 행정청이 하는 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유가 두 쪽의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과연 공통된 것인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 위법 사유라고 했는데요. 이 구체적 위법 사유라고 하게 되면 두 개의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주체 형식상 위법성은 뭐 특별히 신경 안 쓰겠습니다. 뭐만 신경을 쓰도록 하게 되면 내용상 위법 사유하고 절차상 위법 사유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주체 형식은요 절차상 위법 사유와 똑같이 취급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왜 위법하다고 봤는데 그 처분을 법원이 내용상 위법 사유. 그 다음 두 번째 절차상 위법 사유. 이렇게 내용적으로 위법, 이렇게 절차적으로 위법,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돼서 그래서 취소 판결했대. 판결 이유 부분에 나오겠죠. 그런데 이 위법 사유라는 것은 뭐죠? 처분 사유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건 뭐다? 이거는 마이너스 처분 사유인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은 얘랑 결국 판단하는 내용이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얘와 얘의 취소 판결이 대상이 된 그 처분과 같으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여기서 공통논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먼저 우선 뭐예요? 취소 판결이 대상이 된 그 처분과 지금 한 처분이 똑같아? 그럼 기속력 위반이야. 똑같아라고 했을 때 우선은 동일한 처분인가 그리고 같은 과오를 반복하고 있는가 판단해야 되는데 동일한 처분 자체가 아니면 그 다음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가 이렇게 순서대로 간단 말이죠. 순서대로 가는데 여기서 이미 처분 사유 판단을 했는데 여기 내려와서 또 해야 되냐?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번에 가시면 돼요. 여기서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동일한 사유가 아니면 됩니다. 새로운 사유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사유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서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다. 새로운 사유에 근거한 처분이게 되면은 그거는 동일한 사유에 근거한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기속력의 적용을 안 받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위법 사유를 시정하게 되면은 기속력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속력 위반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유 제시를 안 해서 위법성이 인정됐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이유 제시를 하고 처분을 하면 그건 뭐야? 같은 위법 사유 상황이 아니니까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시간적 범위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적 범위 문제는 무엇이다? 얘는 바로 기속력이 위반되면 위법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결국 위법성 판단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시간의 문제는 위법성 판단 기준시까지 존재했던 사유에 대해서 미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우리가 뭐라고 봤느냐? 처분시라고 봤다. 그러면 처분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기속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거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새로운 사유입니다. 새로운 사유. 처분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근거해서 취소 판결 이후에 똑같은 처분을 또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랑 이거랑은 무슨 차이가 있죠? 위에 거는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아서고요. 이거는요.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이기 때문에 그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데요. 근데 위에 거랑 여기랑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 이 사유는 처분 당시에 존재했던 사유 중에서 새로운 사유입니다. 이 사유는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새로운 사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거가 되게 되면요, 이 새로운 사유가 인정이 되면요, 무조건 여기까지 같이 인정이 됩니다. 이게 이쪽으로 100% 연결돼요. 100%. 왜냐면 처분 이후에 발생한 뭔가의 사유를 지금 그것을 적용을 시킨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없었던 사유이기 때문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새로운 사유가 되면 무조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됩니다. 이게 깨지면 이것도 같이 깨져요, 동시에. 아시겠죠? 둘의 관계예요. 그럼 이런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판결의 대상이 되었던 A 처분이 있었어요. A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처분 이후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여기서 처분 당시에 A라는 사정이 있었고 B라는 사유, C라는 사유가 있었고요. 처분 이후에 새롭게 D, E, F라는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행정청이 이 위법한 처분, 얘가 이제 위법하니까 취소 판결이 나왔죠? 이 위법한 처분을 할 당시에 뭘 근거로? 이겁니다. B라는 처분을 근거로 해서 처분을 했던 겁니다. 얘가 바로 처분 사유였었어요. 처분 사유였었습니다. 취소 판결의 대상이 됐던 그 처분이에요. 근데 이 취소 판결 이후에 다시금 뭘 한 거예요? 다시금 똑같은 A-라는 똑같은 처분을 한 겁니다. 이 친구가 기속력에 위반되는가 안 되는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이때 얘랑 얘는 기사동의 인정이 안 됩니다. 얘랑 얘는 기사동의 인정이 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묶어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라고 하게 되면 항상 뭐라고 했어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도 인정 안 된다고 했죠. 만약에 처분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정들이 있는데 그게 원래 있었던 이 사유랑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면 고려를 안 합니다. 고려를. 그렇잖아요. 고려의 가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죠. GHI가 있어요. GHI는 사실 B랑 같은 것들이야.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그나마 우리가 고려할 건 이거든. 얘들은 항상 뭐라고? 얘랑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면 말이에요. 행정청이 또 똑같은 처분을 해요.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는데 또 똑같은 처분을 해. 똑같은 처분하면서 만약 여기에 근거해서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기속력 위반이 아닙니다.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요. 요거에 근거해서 했으면 요거에서 근거해서 요 처벌도 한 거면 이게 기속력에 반합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했으면 이건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6개 가지고 다 설명이 되죠? 기속력을 우리가 아주 자세히 봤습니다. 이제 교재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번에 불가증력이 있습니다. 형식적 확정력이었죠? 로마서 3번에 비판력이 있습니다.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했습니다. 불가증력이라는 것은 더 이상 상소를 할 수가 없게 된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상급법원에 상소를 할 수 있어야지만 그 판결의 취소 변경이 가능한데 상소가 이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판결의 취소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다음 밑에 자방력은 뭐예요? 선고법원이 스스로 묶이는 거죠. 그래서 법원 자신도 뭐 할 수 없다? 자신의 판결 내용을 취소 변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범자는 소송 당사자, 그 다음 선고법원이고요. 로마서 3번 비판력 가시게 되면 실질적 확정력이고, 이것은 밑줄 하나 거놓으시고 뭐죠?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이 확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실제로 위법해도 적법하다고 했으면 적법이고 적법해도 위법하다 했으면 위법으로 끝난 겁니다. 이제 새로운 기준이 제시가 된 겁니다. 내용은 소송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일사부재리효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후소법원에게 적용되는 모순금지효. 이 모순금지효가 아니라 뭐로 보는 경우에도 있다고 했어요? 반복금지효로 보는 경우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따르게 되면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박스에 보시게 되면 인용 판결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기각은 적법하다, 사정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각하 판결은 기판력에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의 작용 국면인데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 동일 소속물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주장을 한 거죠. 결론주의 연칙에서 여러분들 배우신 대로 이게 여기가 위법입니다. 즉 비례원칙 위반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비례원칙 위반입니다. 근데 입증을 못했어요.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더라 이거죠. 기각이 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어요. 얘가 가만히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신뢰원칙 위반인 거야. 이런 경우에 기판형 문제 생길 수 있겠죠? 얘가 신뢰원칙 위반이다라고 하고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 기각시켰으면 진짜로 신뢰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뭐라고요? 적법이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기판력 어디만 미쳐요? 결론에만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적법이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진짜 신뢰원칙 위반이어도 여기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적법이라는 결론 내려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동일 소속물의 문제죠. 전소에 있어서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했던 전소, 신뢰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후소에 있어서 소속물이 같죠. 소속물이 뭔데요? 당해처분의 위법성 일반입니다. 당해처분의 위법성이라고 하게 되면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당해처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해처분.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금 제가 뭐라 그러죠? 지금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왜? 같은 사건의 같은 소속물에 대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얘기한 건 아니군요. 그다음 모순관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런 거예요. A라는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A라는 처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재소기간이 도과됐죠? 무효하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기판력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발생하겠죠. 왜?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기각 판결이 나왔어요. 만약에 여기서 무효하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나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럼 앞에서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게 되니까 전소와 후소의 판단이 어떻게 돼요? 모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순 관계에서도 기판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작용 국면은 어떨 때 우리가 기판력의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소하고 후소가 있어요. 우선 후소만 등장하면 무조건 여러분 기판력부터 떠올려야 됩니다. 후소가 등장하면. 근데 떠올렸는데 어떻게 떠올려? 동일 소속물이면 기판력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뭐 답안을 쓴다고 하면 당연히 논의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모순관계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때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까 배우신 이제 선별관계 논의죠. 앞에 전소가 있고 후소가 지금 있는데 전소가 항고소송이고 후소가 국가배상 청구소송이다. 그러면 기판력 논의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기판력 미치냐 안 미치냐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소송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후소 법원에 미친다고 했고 거기 밑에 보시면 소송상 제3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게 양가로 1번의 주관적 범위죠. 소송상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랑 같이 고민을 하시면 돼요? 재심 청구죠. 재심 청구. 소송상 제3자는 재심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그렇죠? 판결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재심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왜? 걔는 기판력 안 미치니까. 그리고 소송 당사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했는데 이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소송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했는데 앞에 전소 항고소의 피고는 행정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기판력이 미친다. 항고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가배상 청구소의 피고는 국가입니다. 행정청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므로 그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공공단체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소법 16조 1항에 근거한 제3자 소송 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소송 참가인에게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동소송인의 지위가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기판력 미칩니다. 소송 참가한 사람은 기판력 받습니다. 그 다음 객관적 범위는 이제 판결 주문에만 미친다고 했어요. 밑에 박스 보시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몇 년도 몇 월 며칠자 X 처분을 취소한다. 이게 판결 주문이잖아요. 취소는 위법할 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다? 소송물로서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에 기판력이 미칩니다. 시간적 범위는 언제까지 소송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그 시간적 범위가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판결 시까지 미칩니다. 선결관계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본안 요건 중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소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이고 후소가 항고소송일 때는 이런 선결관계 논의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선결관계는 앞에서 결정한 내용과 지금 결정한 내용 사이에 있을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느냐 이런 문제가 된다고 했고요. 항고소송과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여기 옆에 써놓으시고 1단계 그 다음 양가로 3번 옆에다가 2단계
이 문제는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죠. 전소가 항고송이고 후소가 국가배상청구송이죠. 그럼 우선 항고송의 위법성, 즉 행정소송법상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청구송의 위법성,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의 관계부터 봐야 됩니다. 똑같냐 다르냐. 그리고 나서 다르다면 얼마나 다르냐의 부분에서 비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1단계, 2단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논의를 하시는데 1단계에 보시게 되면 항고송의 위법성 판단과 국가배상청구송의 위법성 판단이 과연 동일한 것인가? 1원론 단일한 기준에 의해서 항고송이든 국가배상청구송이든 같은 기준으로 여기서 위법하다면 저기도 위법하다, 여기서 저기도 적법하다고 해야지 헷갈리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통일적 기준으로 가자라는 주장이 있고요. 이원설은 국가배상청구송의 위법성이 좀 더 넓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럼 또 우리 앞에서 국가배상법 배울 때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은 뭐라고 했죠? 객관적 정당성에 결여라고 했습니다. 어떤 설명을 드렸었어요? 성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여학생한테 범인 식별실 내에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지 않고 피의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10명을 세워놓고 그 앞을 걸어가면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한다면 이거 무슨 문제가 생긴다? 법에 따로 근거는 없지만 인권 존중에 위반된다는 측면에서 그 같은 행위는 위법이며 그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죠. 이게 뭐예요?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은 굉장히 넓게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을 넓게 인정을 하게 되면 국민의 폭넓은 권리구제가 가능해지는데 이런 점이 좋아요. 그럼 단점이 뭐야? 정말 과연 혼란스러워지냐 이거죠. 혼란스러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혼란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원론의 입장을 우리가 택합니다. 이원론의 입장을 택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비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를 보게 되는데 학설이 뭐라고요? 전면적 비판력 긍정설. 이거는 양쪽의 위법성 판단이 완전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적 비판력 긍정이나 전면적 비판력 부정은 아까 위에서 이원설을 택하고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 국가배상법 배울 때 뭐라고 배웠습니까? 위법성의 대상에 대한 학설이 4개가 있었고요. 협의행위 위법성설, 광의행위 위법성설, 결과 위법성설, 상대적 위법성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협의행위 위법성설은 항고송과 국가배상법의 위법성이 완전히 똑같다고 보는 견해였었어요. 광의행위 위법성설은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이 항고송상 위법성을 포함하고 그보다 좀 더 크다고 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 위법성설이나 아니면 상대적 위법성설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행위의 위법이 아니라 결과의 위법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의 위법 문제가 포함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항고송은 행위의 위법성만 판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고송의 위법성과 전혀 논의의 영역을 달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법성 판단과 저기의 위법성 판단은 비교할 수 없는 문제가 돼요.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위법성설이나 상대적 위법성설 입장을 취한 사람들은 비판력이 하나도 안 미친다고 보죠. 전혀 다른 문제로 봐요. 광의행위 위법성설을 취했던 사람들은 제한적 비판력 긍정설의 입장을 취해서 우리가 이 입장을 취하는 거죠. 인용 판결만 미친다고 봅니다. 그 다음 협의행위 위법성설을 취했던 사람들은 이런 설 취했던 사람들이고 전면적으로 비판력 미친다고 보죠. 판례는 입장이 없습니다. 판례 보시게 되면 항고송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비판력에 의해서 곧바로 위법 여부가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판력에 대한 판례라고 명확한 입장을 표시한 판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 역시도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 관련 판례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명확하지 않아요. 입장이. 검토 보시게 되면 결국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 엄연히 항고송에서 위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과 갖고 또 위법성을 입증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추가적 재판 부담 경감. 그 다음에 기각 판결이 나온 경우에 있어서 항고송에서는 위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거기선 적법이라는 결론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엇이다? 위법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형성적 보도록 합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 파면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뭐라고요? 별도의 뭐가 필요 없어요. 복직 처분 필요 없습니다. 바로 공무원의 직위는 회복된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형성력입니다.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는 힘. 근거 규정은요. 행정소급의 형성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29조가 있습니다. 29조 1항에 보면 뭐가 있어요? 대세유 규정이 있죠. 대세유는 뭔데? 형성력을 원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형성력이 바탕으로 깔리는 거예요. 대세유가 인정된다면 형성력이 인정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간접적 근거가 됩니다. 형성력의 내용은 당연히 형성효와 소급하여 소급표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아래 있는 박스는 집행정지 결정의 형성력에는 소급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 그거 비교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 적용 범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무효확인 소송과 부작위협 판소 얘기할 때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엄연히 38조 1, 2항에서 29조 1항의 대세유 규정을
무효확인수가 부작위협약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준용하고 있긴 하지만 무효확인수가 부작위협약소는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29조 1항을 준용했다는 것은 오직 대세효만 가져온 것이고 형성력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성력은 취소송에서만 인정된다. 대세효 넘어가시면 로마자 5번. 예,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니입니다. 참여하면 형성력에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참여하지 않은 소송 참여 안 해야 됩니다. 예, 아래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전제, 기초. 그래서 예, 주민이 주유소 설치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누구? 주민. 피고 누구? 행정청. 그러면 주유소 업자는 소송상 제3자. 하지만 취소 판결 나오면 주유소 업자는 이제 더 이상 수허가권이 없다. 주유소를 할 수가 없다. 대세효가 미친다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수를 들어갔어요. 독촉, 압류, 공매, 청산. 공매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제3자에게 경매를 통해서 팔죠. 그걸 사간 사람이 누구야? 경락인입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친구가 세금을 안 냈어요. 승용차를 압류해 갔어요. 승용차를 경락받은 게 을이에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을에게 이제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근데 이 소유권은 뭘 근거로 인정된 거야? 경매처분. 만약에 갑이 경매처분에 대해서 공매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공매처분은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공매처분이 없었던 게 되면은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넘어간 소유권도 안 넘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럼 경락인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억울하지 않냐? 물론 억울하죠. 억울한 이 사람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가 돈을 낸 게 있죠? 국가한테. 그죠? 그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아니면 부당이득 관한 청구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죠? 어쨌든 소유권이 없어진다. 근거 규정. 대세효는 명시적 근거 규정이 있죠? 29조 1항. 인정 취지. 원고의 실효적 권리 구조를 위해서다. 특히 어디? 제3자 소송했었죠? 그 다음에 통일적 규율은 뭐예요? 원고하고 피고에게는 그 행정처분이 이제 없다. 소송상 제3자에게 있다? 그러면 행정법 관계가 얘랑 쟤랑 달라져요. 그렇죠? 통일적 규율을 위해서. 그 다음에 소송상 제3자의 권리보호. 아까 이거는 뭘 기억하시면 돼요? 원고 적격의 소송 참가의 대세효의 재심 청구. 이 네 단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 처분과 대세효. 이건 뭐냐면 대세효가 지금 뭐야? 침익적 처분에 대해서는 대세효로 그냥 우리가 다 인정을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일반 처분. 이 상황이에요. 밑에 보시면요. 공유의 이익을 갖는 제3자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위에 누워서 잠잔 사람도 알아서 깨워줄 거냐 아니면 영원히 잠들게 아예 그냥 수면제 베겨 죽여버릴 것이냐 이겁니다. 여기서 긍정설은 뭐예요? 그래도 깨워야 되지 않겠냐 인간적으로. 부정설은 뭐예요? 죽여버려라 이거죠. 제한적 긍정설은 뭐 장래를 향하여 죽여라 뭐 소급해서 죽여라 뭐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 통행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 같은 거 할 때 통행 금지시키지 않습니까? 통행 금지가 됐어요. 여러분 통행 금지는 뭐냐면 일반 처분입니다. 물적 행정행위로서 일반 처분이에요. 우선 이 처분의 직접 규율 대상이 누구예요? 땅입니다. 땅이기 때문에 물적 행정행위입니다. 그 다음 이 땅을 그렇게 법적으로 규율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간접적 규율을 받습니다. 근데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래서 일반 처분입니다. 도로 통행 금지는 처분입니다. 물적 행정행위로서 일반 처분입니다. 근데 갑이라는 친구가요. 이런 미친 도로 통행 금지가 있나? 그래서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도로 통행 금지는 위법하다라고 취소 판결했습니다. 이때 그 도로를 통행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이거 못 통행 제한시켜버리게 되면 뺑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만약 여기서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갑이라는 그 사람만 자기 차 앞에다가 판결문 딱 붙이고 이러고 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면 도로 통행 금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누구라도 거기를 갈 수 있게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권리 위에 잠을 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긍정설, 부정설, 제한적 긍설이 있는데 당연히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건 공익상 문제니까 낫지 않겠냐. 이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결론이고요. 그다음 이제 기속력 보시게 되면 이건 뭐예요? 중간에 행정청이 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박스 보시면 소극적, 적극적 의무 문제고 법적 근거를 찾아본다고 하게 되면 반복금지 의무는 30조 1항 간접적 근거입니다. 제처분 의무는 2, 3항이 있고 원상의 복임은 없습니다. 법적 성질은 아까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기속력이 기판력이 가는 길 중간에 약간 일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속성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행정소에서만 인정되는 아주 특수한 효력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기판력설과 특수효력설이 대립을 합니다. 판례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동그라미 1번 판례 있다는 걸 조심하세요. 요거, 찾아내기 굉장히 힘든 판례입니다. 몇 책이 없어요. 저도 굉장히 어렵게 찾아낸 판례인데, 대부분의 책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판례 요것만 봐요. 한번 보세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절차 내지 형식상 위법 사유에 하나여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위법 사유에 하나한답니다. 기판력은 결론에만 미칩니다. 위법적법. 사유 얘기가 나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기속력입니다.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과세 처분은 종전의 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므로 기판력이 적축되는 것이 아니다. 뭐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유 제시를 안 해서 위법했다가 이번에 이유 제시를 하고 위법 사유를 보완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상 뭐라는 겁니까? 기속력 위반이 없어서 상관이 없다. 적법하다. 내용은 기속력 판례입니다.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죠? 기판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대부분 이럽니다. 판례가. 그래서 판례는 혼동하는 건 아닙니다. 판례가 그렇게 얼빵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판례는 기속력과 기판력의 그 표현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알아먹어야 돼요. 똑같이 기판력이라고 했지만 요건 진짜 기판력. 이거는 기속력. 우리가 이렇게 알아먹어야 됩니다. 그럼 판례가 가끔 기속력이라고도 합니다. 내키면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위에 보시면요. 첫 번째 판례, 관계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은 뭐라는 건가 지금 이게? 행정청이죠. 기속하는 것은 기속력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절차에서만 인정되고 민사소송 절차에서 기속력은 없다라고 했죠. 표현도 기속력이라고 했고 명확하게 특수효력이다.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거 아니다. 행정소송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특수효력설. 달라요. 기판력은 실제 위법적법의 판단과 아무 관계없이 완전히 소송법적인 문제입니다. 소송법적 효력, 기속력은 위반되면 위법입니다. 실적법적 효력입니다. 기판력은 일반적인 판결의 효력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소송에서 다 인정됩니다. 근데 기속력은 오직 행정소송에서만 인정됩니다. 기판력은 모든 본안 판결에서 다 인정됩니다. 기속력은 오직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됩니다. 기판력은 소송 당사자 후소법원에게 적용됩니다. 기속력은 행정소송에게 적용됩니다. 전혀 다릅니다. 특수효력설. 내용은 반복금지 의무, 그 다음 대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이건 아까 다 설명이 됐습니다. 주관적 범위는 별개 없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시간적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반 효과 한번 보시고요. 확정 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위법. 이러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다. 판례 뭐라고요? 기속력 위반 이코로 위법. 성문법의 정면으로 위반된 거랑 똑같이 봅니다. 알겠죠? 위법 무효입니다. 위법 무효. 간접강제. 이건 뭐예요? 재처분 의무를 불이행할 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는 뭘 두고 있습니까? 이거 비교하셔야 돼요. 행소법은 어디? 재처분 의무. 그 다음에 강제수단.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입니다. 재처분 의무 행정청이 불이행할 때 강제수단이 첫 번째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30조 2항에 그리고 여기는요 행정소송법 34조 1항에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이런 일이 있겠죠. 행정심판도 거부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그게 만약 인용이 됐어요. 거부처분 위법하다고. 그럼 재처분 의무 부과해야 되죠. 그게 어디 있다? 49조 2항에 있습니다. 강제수단은 행정심판법 50조 1항에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간접강제입니다. 얘는 직접강제입니다. 무슨 차이예요? 간접강제라는 것은요 행정청에게 어떤 심리자가 압박을 가해갖고 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등점이 있는 거죠. 그죠? 심리자가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직접강제는 뭐예요? 야, 너 재처분 안 해? 내가 할게. 직접 해버립니다. 누가? 법원이. 여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여기는 간접강제 수단으로 어떤 방법을 써? 행정청한테 하루에 500만 원씩 줘라. 네가 재처분 안 해서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느냐. 500만 원씩 줘라. 이게 손해배상의 방식으로, 배상명령의 방식으로 간접강제를 합니다. 여기는 뭐예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합니다. 직접 처분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간접강제 조심해야 될 게 뭘 조심하시냐면 여기 30조 3항이 있고요. 여기도 49조 3항이 있어요. 이게 뭐야?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재처분 의무 중에서 항고소송 행정심판의 3유형이죠. 절차상하자 있었던 거. 여기는 이제 안 됩니다. 강제수단. 알겠죠? 요건은 여기와 여기에 있어서 몇 유형? 2유형, 4유형에 있어서의 재처분 의무에만 간접강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요건 보시게 되면 행정청이 재처분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 별표하시는 주시고 얘가 재처분을 했어. 재처분을 했는데 기속력에 위반돼서 무효인 거예요. 이러면 뭐예요? 재처분을 한 거예요?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겁니까? 아니에요.
30조 이항의 재처분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은 30조 이항에 따른 적법한 재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법한 재처분이라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됨이 없는 재처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말도 안 되는 재처분을 하게 되면 재처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럴 때도 간접강제 신청 요건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판례입니다.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거부처분 쪽에만 간접강제 인정된다고 했죠? 취소의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 무효면 이것도 재처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간접강제 신청이 된다. 법적 성격, 이건 뭐야? 손해배상은 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해라. 이겁니다. 이거는 심리적 압박수단이지 진짜 손해배상 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배상금은 34조에 따라서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배상 명령을 할 때 그 배상금은 손해배상의 의미가 아니고 심리적 강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언제까지 재처분해라고 기간을 줬다. 근데 그 기간까지 끝내 얘가 재처분을 안 했다. 그래서 배상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얘가 재처분을 하면은 배상금 안 줘도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왜? 이 배상 명령은 재처분을 하도록 만드는 데까지가 목적이지 진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면 손해배상은 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판결의 효력이 쉽지가 않습니다. 판결의 효력이 뚫리면 뭐 행정소송은 심판까지 뭐 다 뚫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완벽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